대한민국이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젠데 임시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은 통사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사를 뭐 완벽하게는 못 쓰더라도 기본적인 건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이거 쓰느라고 저걸 했는데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처음 수립이 돼서부터 임시정부 끝날 때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임시정부 언제 세워졌다고 그러죠? 1919년 4월 11일. 옛날에는 이거 4월 13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4월 11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4월 10일 밤에 요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결정하고 한 것이 4월 11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발표한 게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된 거는 11일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발표한 거 기준으로 해서 4월 13일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11일 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11일 날로 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는 4월 11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 임시정부가 끝나는 때는 언젠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이 되면서 임시정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교과서나 모든 책들이 그렇게 지금 다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게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왜? 이때 임시정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들어서 환국을 하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왔더니 뭐가 있었어요? 미군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미군정 3년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거는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되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죠. 그거는 원래 1919년 4월 11일 날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임시자만 빼고 대한민국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실제로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건국절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광복이 돼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과도정부한테 이 정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과도정부가 성립이 되지 못했죠. 미군정만 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군정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군정한테 넘겨주질 못하고 실제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히 얘기한다고는 1948년 8월 14일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국무회의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미군정이 하도 못살게 굴고 사람들 체포해가고 하는 바람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뿐이지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까지는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정리를 쭉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립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내려오던 중국의 왕조 시대에서 청나라가 끝나고 신해혁명을 해서 소위 공화정이 되는 거죠. 공화정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죠. 그래서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중국에 망명해 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1914년이 되면은 세계 대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1919년
대개 18년 말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여기에 연합국의 반대편은 누구였습니까? 독일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차 대전도 독일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권 피탈당해 나라가 망한 게 1910년이죠. 1910년, 그렇게 1910년이라는 기간, 1910년대라는 기간이 우리 안에서는 어땠느냐.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는 헌병 통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헌병이 통치를 하고, 우리가 옛날에 들은 대로 국민학교에서도 칼찬 선생들이 가르치고 하는 이런 무단정치 시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무슨 일본에 대해서 항일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8년에 이제 끝나갈 쯤 돼서 여기에 이제 제1차 세전이 승리로 이끈 거는 이제 당시 미국의 막강한 그 군사력, 그다음에 막강한 자본력, 이거가 이제 성공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김이 커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1운동의 원인이 뭐냐 하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14개조의 민족 자결을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패전국,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미국을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나 이런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일본은 어땠어요? 패전국이 아니고 1차 대전 때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단 말이죠.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식민지들이 자기 식민지 승전국이 자기 식민지 내놓을 필요가 없죠. 이때는 사실은 윌슨이 한 거는 정확하게는 패전국에 대한 식민지에 대한 논의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해피하게 그냥 우리도 우리가 식민지된 우리도 이 김에 이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패전국의 식민지의 문제다 이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여망을 일부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곧 독립할 것 같이 이런 기운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과서나 이런 책에는 윌슨의 민족주의, 자결주의가 우리의 3.1운동이나 독립에 큰 저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염원을 모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게 실질적인 그 내용은 미국이 말하면 한국을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917년에 레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을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 다음에 1918년에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결성이 돼요. 상당히 빨리 결성이 되죠. 그때 당시에 한인사회당은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휘가 결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 우리나라도 러시아 제정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도 러시아가 생긴 것 같이 새로운 그 국가의 탄생,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인사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국제정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패전국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하면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파리 강화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도 여기에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런 기회를 삼자 해가지고 우리가 파리 평화회담에 아주 목숨을 걸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이제 신한 청년당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을 파견한 게 누구를 파견하면 김규식 박사를 파견합니다. 영어가 유창한 김규식 박사를 파견해서 파리 평화회담에서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뭐 승전국들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갖다가 제대로 눈여겨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서 가서 제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죠. 뭐 참석을 시켜줘야지 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왜냐하면 일본이 시퍼렇게 있는데 승전국인 일본이 같이 자기네 연합국인데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본을 배제하고서 뭐 세워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는 각국에서 나오는 러시아 쪽에 있는 한인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 다음에 상해에서, 만주에서 여러 군데서 사실은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자를 다 보내요. 물론 성공을 한 건 이제 상해에서 보낸 김규식 박사가 주로 성공하고 나머지는 가다가 중간에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갔어도 그 자금 때문에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 염원을 1918년 파리 강화회의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해에 있는 신한 청년단의 청년들이 모여서 여운형이라든지 장덕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기회에도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파견합니다. 일본으로도 파견하고 국내로도 들어가고 만주, 러시아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대로 전부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서 뭐 기독교계 인사도 만나고 천도교 사람들도 만나고 저 동경에 가가지고 유학생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3.1운동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3.1운동의 씨앗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물밑 교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그 밑에 독립선언과 3.1 운동이라는 항목이 있죠. 거기에 보면 3.1 만세 운동 해가지고 그 이종일, 권동진, 오세창 요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천도교의 손병희를 움직이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1910년대는 우리나라 비밀 조직이나 이런 게 다 해체가 되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종교단체하고 학생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1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교단체, 천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독교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 학교를 통해 가지고 3.1 운동이 전파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조직이 이미 다 와해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은 처음에는 이런 3.1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여기에 촉발을 계속해서 시킨 사람이 그 맨 앞에 적어놨던 이종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이종일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전통 학문을 공부했지만은 우리나라 제국신문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나중에는 그 독립선언서를 찍어내는 보성사, 물론 보성사도 이제 천도교에 소속된 인쇄소지만 천도교 보성사의 그 사장이었던 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이종일 선생이 계속해서 손병희 선생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병희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권동진, 오세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 거기에는 좌 권동진, 우 오세창 이렇게 할 때로 두 사람이 완전히 신복이었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좀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누굴 만나면 젊은 사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 오세창과 권동진을 만나서 계속 이종일 선생이 설득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병희 선생은 독립 청원서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종일 선생이 청원은 말도 안 됩니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 선언서가 사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종일
선생이 사실은 이 3.1운동에 대한 큰 역할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냥 손병희 선생이 다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손병희 선생은 이 시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었어요. 이 시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뭐하고 뭐 이래서 이제 했는데 그 이정일 선생이 적극적으로 이제 권동진 오세창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3.1운동이 결단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손병희 선생이라는 분이 또 대단한 게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고 좀 소극적이었지만 한번 딱 결단하고 나니까 아주 또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죠. 다 손병희 선생이 없었으면 밀어붙이기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의 천도교 자금이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도교하고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는 뭐 2명밖에 안 되지만 주로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 쪽이죠.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움직여서 기독교를 모았냐 하면 바로 이승훈 선생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여기에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뭐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런데 그렇게 큰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여기에 앞장서가지고 목사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참여하면서 이승훈 선생이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죠. 자, 만일에 그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지도자들이 감옥에 잡혀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남은 가족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까 돈 좀 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손병희 선생한테 5,000원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 5,000원을 가지고 2,000원은 현순이라는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2,000원을 줘가지고 너는 상해 가서 임시 독립 사무소를 거기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태동하는 미천이 된 거죠. 2,000원이. 그리고 3,000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목사님들 가족들한테 분배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가장이 잡혀가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게들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독립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천도교고 그게 움직였던 게 바로 손병희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독립선언 하기 전에 몇 개 또 선언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동경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2.8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무호 선언은 여러 가지 지금 언제 한 거냐 논란이 있어요. 이게 3.1 운동 뒤냐 앞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설은 있지만 1919년 무호년으로 해가지고 무호년 마지막 날이 2월 1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1919년 2월 1일, 그러니까 3.1절보다 빠르고 2.8 독립선언보다 빠른 2월 1일 날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학자들 간에 있는데 픽스는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호 독립선언이 맨 앞이냐, 또 어떤 거는 무호 독립선언이 뭐 4월 달에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결판은 내지 않았지만 여튼 간에 이 세 번의 독립선언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신규식이라는 분이죠. 이 신규식은 눈이 한쪽을 못 봅니다. 이 양반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원래 그 서울에 있을 때 한어학교, 지금으로 해서 중국어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무관학교를 들어가서 요새 치면 사관학교를 들어간 군인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을사늑약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 자결도 많이 했죠. 이 양반도 음독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결을 못하고 그 독이 잘못 퍼져가지고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애꾸가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호를 갖다가 여기 보는 대로 예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관이라는 것은, 예라는 것은 이렇게 흘겨본다. 이렇게 눈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겨보는 것 같이 돼서 흘겨본다 하는 뜻으로 예관, 이런 스스로 호를 짓게 되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상해로 갑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나라를 찾을 힘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해로 가는 상해 갈 때 다행히 이 집안이 돈이 좀 많았어요. 신규식 선생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산동의 삼천제라고 하는 저게 있어요. 충청도 청주의 동쪽 그쪽에 그 마을에 세 천재가 태어나는데 그게 신채호, 신규식, 또 신배구 같은 고령신 씨 집안에서 세 명의 머리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그 중에 한 사람인 게 이제 신규식 선생인데 이 신규식 선생이 말하자면 좀 부유했기 때문에 망명할 때 돈을 꽤 가지고 왔어요. 대체적으로 기록에 나타난 2만 원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2만 원을 따진다면은 요새로 치면은 한 50억 정도 이런 돈을 가지고서 이제 가죠. 그러고서 신규식 선생이 가서 중국 사람, 왜냐면 한어 학교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 중국 그 혁명가들, 손문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런 혁명가들을 만나서 신해 혁명에 참가하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양반이 배포가 커가지고 장차 한국은 독립을 하려면 중국하고 중국의 이런 혁명 투사들하고 같이 연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해 혁명 자금으로 거금 1만 원을 투척을 합니다. 거금이죠. 지금 뭐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될래나 1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 돈을 투척을 가지고 2만 원 가져간 것 중에 만 원을 거기다 투척을 하죠. 그러니까 신해 혁명 그 동지들도 놀랬죠.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거금을 투척하니까 그 바로 동지가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상해 독립신문이 임시정부가 성립될 때 많은 그런 혁명 투사들이 한국을 돕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밑받침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중국이 용인을 해줘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을 받았던 그런 물밑 작업들이 사전에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남의 땅에 가서 깃발 꽂으면 우리나라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이런 거에 공이 상당히 큰데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신규식 선생 잘 모르죠. 여기도 신규식 선생이 누군지 잘 모르셨던 분 계시죠? 네. 자, 그런 이제 인물이었고,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통분모였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국제 정세 하에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에선 세우지 못하지만 망명 정부라도 세우자. 그래서 세 군데에서 뭐 실제로는 한 8군데에서 동시에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유력한 게 세 군데고 나머지는 페이퍼 거버먼트죠. 이제 그냥 서류상의 정부죠. 그래서 이것 중에 세 개가 여기에 나온 대로 그 노령 정부, 노령이라는 건 러시아령이라는 얘기죠.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원래 교민단체예요. 이 교민단체를 통해서 의회라고 한 것 같이 교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 조직을 만들게 되죠. 이건 그 러시아의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세우고 여기서 뭐 대통령이랑 다 이렇게 누구누구 다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상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이 프랑스 조계. 그때 프랑스 조계 상해라는 것은 이제 그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침퇴당하면서 거기에 상해 조계라는 게 생기죠. 조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조계라는 것은 강대국들이 청나라 상해 안에 각각 영국 조계, 뭐 일본 조계, 뭐 공동 조계, 프랑스 조계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의 하나의 영국을 보호하는 땅, 그다음에 그 중국이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이런 땅들을 만드는 거죠. 지금 뭐 저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 영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대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대한민국 법이 지배하는 곳 테두리가 되는 거 그걸 확대한 것이 이제 조계 이런 형태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항상 일본은 그때 영일 동맹을 해놔가지고 일본하고 영국은 가까운데 영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또 누구하고 적입니까? 프랑스하고 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 쪽에나 이런 다른 데 쪽을 못 들어가고 어디 들어갑니까? 프랑스 쪽에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프랑스 쪽이니까 프랑스에 반대하는 영국을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이 쪽에 들어오질 못하게 되니까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쪽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랑스 쪽의 보창로 329호에다가 독립임시사무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훈이 손병희한테 받아낸 2,000원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시사무소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조각을 하죠. 조각을 해서 국무총리 이승만 뭐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한성정부죠.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국내는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몰래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여기는 유형적으로 자유롭게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분들의 조각, 뭐 대통령의 누구 뭐 이렇게 저것만 뽑아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상해로 다 갔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선 정부 조직해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해로 와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승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폭탄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상해나 노령에서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뽑았는데 한성정부에는 거기 보면은 집정관 총재라는 걸로 뽑았죠.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로 이동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말하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정관 총재라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 뭐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나중에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하지 않고 자기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 처음 만들 때는 여기 나온 대로 내각 책임제였었어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내각 총리, 국무총리였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을 하게 됐죠. 근데 이승만은 야 나는 한성 정부를 갖다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한성 정부가 어디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국내에서 만들었죠.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많은 국민이 있는 그런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어느 다른 해외 망명해 있는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끝까지 나는 상해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야. 집정관 총재를 자기 스스로 이제 대통령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댕기면서 대통령 행세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가 전보를 띄워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국무총리로 뽑았으니까 대통령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국무총리로 하셔. 그랬더니 이승만이 또 답장한 게 무슨 소리냐? 나는 상해 정부에서 집정관 총재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으로 행세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기서 마음 약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당시에 책임을 맡고 마음이 약했던 도선 안창호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승만이 저기서 미국에서 자꾸 저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래가지고 헌법을 개헌해버려. 이게 첫 개헌이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책임제로 바꾸죠.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니까 또 미국에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조금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냐. 정부가 세 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합천 통합운동을 하죠. 그래서 장소를 일단은 상해로 하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리고 임원은 노령을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 법통은 한성정부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사람들이 두 사람이 문창범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도 되고 그다음에 재무총장도 되고 해서 상해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보니까 정부는 해체했는데 의정원이라는 국회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상해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다 해체하고 왔는데 니네는 왜 해체 안 하고 의정원은 남겨두느냐. 왜냐하면 이원적인 체제였거든. 국회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임시정부. 하나는 오늘날 국회고 하나는 정부였는데 이 정부는 해체했는데 의정원은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노령에서 왔던 러시아 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린 여기 참여 못하겠다 해가지고 문창범 교통장부 했던 사람은 그냥 갓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겨우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또 수습의 달인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 수습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서 통합 정부가 수립돼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생겼다가 통합 임시정부는 그해 9월 달에 가서 이제 통합으로 돼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뭐 안창호 선생 우리가 뭐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임시정부에 처음 통합을 하고 임시정부를 출범하게끔 한 사람은 바로 도산 안창호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각부의 장관들이 뭐 러시아나 뭐 만주나 각각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했던 장관급 인사들, 그러니까 뭐 그 재무총장 그때 그 항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시영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19년 5월 25일이 돼서야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내무총장, 요새로 치면 내무장관 임명돼가지고. 그러니까 5월 25일 날 도산이 처음 왔을 정도 되니까는 뭐 처음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산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런 조직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도산이 처음에 임시정부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도산은 알다시피 미주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도산 선생은 임시정부로 상해 임시정부로 올 때 거금 2만 불인가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와서 무슨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라든지 무슨 독립운동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누가 돈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돈이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죠.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미주에서 들어오는 애국금을 전부 차단할 때도 도산한테는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도산한테 별도로 돈을 지불하는 재미교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도산한테 주는 도산의 정신이나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흥사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승만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도산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도산은 비교적 자기 주머니를 다 차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게 이제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임시정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임시의정원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이나 이런 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 국회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임시의정원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임시헌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임시의정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우리는 뭐 얘기 안 하는데 지금같이 그때 당시에 사법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가 경찰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법은 안 됐지만 입법과 행정은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2일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해서 한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11일까지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연호를 대한민국 몇 년, 일단 연호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옛날 그 보면은 뭐 광무 몇 년, 또 무슨 뭐 이런 연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호를 정한 게 대한민국 몇 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945년 해방될 때는 대한민국 27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연호를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임시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국 사방 각지 만주, 러시아, 국내만 해도 뭐 항정도 사람, 평안도 사람,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 모이면은 파벌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서로 이제 지방색이 막 나타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초창기에는 잘 나가고 활동을 잘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을 국내하고 연관되는 조직을 하죠. 조금 이따 뭐 한번 설명하겠지만 교통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전부 탈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해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승만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미주에서 들어오는 애국금이라는 돈이 전부 다 이승만한테 차단이 돼요. 이승만이 자기가 미국에서 쓰고 남은 일부만 임시정부로 보내고 막 이런 행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점점 재정이 고갈이 돼. 원래 없는 재정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게 고갈이 되니까 임시정부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나중에 가면 나중에 내무총장이 이제 요새로 치면 내무부 장관이 백범 김구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한 건물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 앞에 인도 사람이 등치 좋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딱 앞에 정문으로 수의장으로 딱 지키고, 처음에 폼이 좀 났었는데 그 수의장도 돈 줄 수 없어가지고 해고시키고, 그 다음에 청사도 월세 줄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시영 선생 집이 임시정부가 되고, 또 누구 집이 임시정부가 되고 이런 형성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임시정부에 있는 도장이 백범 선생의 양복 주머니 왼쪽에는 임시정부 명판, 오른쪽에는 임시정부 도장. 그래서 무슨 서류가 있으면은 백범이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찍고 하면은 그게 임시정부 서류가 됐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그렇게까지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임시정부가 도대체 있어야 뭐 하냐. 또 임시정부가 나라를 세웠으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해에서 무슨 독립운동,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해에서 무슨 전쟁을 할 거냐. 그래서 임시정부 불신이 이제 곳곳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불신이 생기는 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창조파하고 개조파라는 데서 대립을 합니다. 창조파라는 건 뭐냐면, 임시정부 다 때려치우고 새로 하자. 지금 있는 건 무슨 역할을 하냐? 없애고 그냥 창조를 하자, 새로. 이런 파가 있고, 또 개조파라는 것은 그래도 임시정부를 세워놨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를 조금 개조해서 하자. 창조파, 개조파가 서로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국민 대표회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각지에 가 있는 독립운동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화끈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국민 대표회를 1923년에 하게 되는 거죠. 상해에서 열려가지고 갑론을박 뭐 한 60명, 7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하는데 결판이 안 나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유지하자고 하는 개조파는 되게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많았고, 임시정부 때려치우고 새로 출발하자, 이거 한 건 되게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다가 결판을 못 내고 그냥 끝나버리게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되는 이 와중에 그 역할을, 사실은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도 안 하고 거기에서 미주에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하고의 편지를 보면 미주에 앉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누구 집 밥그릇이 몇 개인지를 다 알 정도로 끊임없이 임시정부 사람들 중에서 이승만 신복들이 편지로서 그 정보를 계속 보내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으로서는 그 궁핍한 상해 임시정부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주에서 자꾸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이 난리가 나죠. 임시정부 대통령이 왜
임시정부에 와서 근무해야지 어디 미국에서 저 하냐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현순이라고 이제 이승만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박사님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한번 왔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몰래 밀항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한테 일본에서 그 여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화물선에 몰래 타가지고 이제 상해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20년 12월에 한국 상해로 할 수 없이 이제 막 탄핵하고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상해로 오죠. 근데 상해로 와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겠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승만은 상해에 머물러가지고 독립운동 할 생각이 처음부터 사실 없었어요. 자기는 미주에 앉아가지고 그 애국금 받아가지고 자기 뭐 그쪽에서 이제 외교 관계 미국 국회의원이라나 이런 사람하고 그런 외교 관계나 할 생각이었지 뭐 상해 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런 생각이 없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은 왔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 안 되겠다. 거기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저 패겠다고 하니까 몰래 잠적을 하죠. 거기 6개월 만에 잠적을 해가지고 상해에서도 배 못 타고 저 남경 쪽으로 가서 몰래 배 타고 저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야 지금 저기 워싱턴 회의가 열리니까 그 워싱턴 회의에 우리의 외교 문제를 다시 하기 위해서 난 간다. 이렇게 전보 하나 보내고서 사라져 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불신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그 불신만이 여기 나온 대로 1924년부터 대통령의 불신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승만이 상해에 왔을 때 당시에 국무총리하고 있던 이동희하고 서로 붙습니다. 이동희는 아주 그냥 이 열혈 인물이고 이승만은 이렇게 뺀질뺀질한 이런 스타일이고 하니까 두 사람이 격돌을 하죠. 이동희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지 않느냐고 하고 이승만은 또 그 이동희가 너무 와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을 잡고 그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한인사회당 이쪽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을 잡고 그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1924년에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끝나버리고 대신에 이제 이승만이 거기서 야, 내 대신에 국무총리로 해서 아주 급하고 중요한 거는 나한테 사인을 맡고 나머지는 거기 국무총리한테 사인 맡아라. 대리 내각을 만든 거죠. 자, 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24년 6월 달 되면은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임시 대통령 유고 문제에 대한 제의안 해가지고 탄핵을 본격적으로 어디로 올립니까? 임시의정. 모든 게 법적으로 해결은 임시의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임시의정은 결국은 1925년에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통과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탄핵을 하려다가 이게 대통령 면직, 왜냐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지가 혼자 물러나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 같이 여기서는 국회에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면직 잘라 해가지고 잘리게 되는 면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직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현지를 떠나서 5년 6개월 동안 외지에 있어서 6개월만 임시정부 와서 상해에 와 있었고 5년 6개월 동안 외지에서 임시정부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그 한성정부 정통성, 자기는 계속 한성정부의 정통성이다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이런 거를 부인했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때는 다 대통령이 임시자 붙었어요. 정부도 임시자 붙었지만 대통령도 임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것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직 처리를 하고서 임시 대통령으로 다시 뽑은 사람이 이제 박은식, 그때 최고의 원래였던 박은식을 임시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대통령이 이제 됐어도 자기는 자기 위치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임시 대통령이지만 모든 것을 국회 의정원에다 맡기고서 거기서 법 처리하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해서 법을 바꾸게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국무령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임시정부 지도체계가 쭉 해서 임시정부 동안에 쭉 변경합니다. 처음에는 거기 보면은 국무총리제, 1919년 시작할 때는 국무총리제였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자기는 끝까지 대통령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승만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임시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세웠다가 나중에 국무령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무령을 뽑는데 처음에는 이상용 선생을 이제 만주에서 불러다가 국무령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임시정부가 힘이 약하니까 만주가 무장투쟁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재원도 좀 있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려고 해서 거기에 최고의 이제 그 지도자였던 이상용을 부르는데, 이상용을 국무령으로 불렀는데 내각을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해야지 그거 상해 가서 내가 무슨 독립운동 해. 그러니까 무장투쟁 하던 사람은 상해에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김자진이라든가 뭐 많은 이런 사람들은 야, 나 거기 안 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주 선생도 결국 내각 구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홍진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국무령으로 세워줬는데 뭐 서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뭐 만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허울뿐인 정부에 가서 내가 뭐 하냐.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국무령을 맡게 되는 게 이제 임시정부의 멘토였던 이동영 선생이 이제 국무령을 맡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김구한테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 이동영 선생도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임시정부에선 최고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동영 선생입니다. 이동영 선생이 옛날에 신민회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이동영 선생이 임시정부의 멘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김구를 속된 말로 해서 사람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동영 선생이에요. 예, 그래서 김구 선생 뒤에는 반드시 이동영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저기 효창동에 있는 백범기념관에 가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던 게 뭐냐 하면은, 야, 여기에 백범 선생을 모시는 거는 좋고 백범기념관을 만드는 건 좋은데, 야, 여기에 주인공을 갖다가 백범 김구 혼자 독립운동 한 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멘토였던 이동영 선생은 어디로 간 거냐. 내가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참 잘못된 게 무슨 기념관을 만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 만든 동지라든지 그 선배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같이 기념관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백범 기념관에 가면 백범이 혼자 독립운동 다 한 걸로 돼 있고, 김자진 기념관에 가면 김자진 혼자 독립운동 다, 이건 아니죠. 그 최소한 그 사람들의 동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지도를 했던 이런 인물들은 그 기념관에 세워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좀 잘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하여튼 이동영 선생이 1940년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어요. 이동영 선생이 주석만 4번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선생이 시켰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막 어지러워지면 이동영 선생 시키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이 얼마나 인품이 돼 있고 저거 하다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안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임시정부 지도체제가 변할 때마다 이것을 근거를 만드는 게 거기에 대한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쭉 해서 제5차 개헌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나중에 가면은 정당 정치를 하게 돼요. 지금도 정당 정치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뭡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해가지고 정치하는 거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민당입니까? 자민당이 여당이. 이게 이런 것들이 대개 1930년, 20년대부터
이런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꾸려가는, 여당으로서 꾸려가는 이런 정당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정당 정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는 한국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이제 한국독립당의 산하 부대가 한국독립군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청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서 만주에서 일본 구국군하고, 그때 이제 1931년이 되면 만주국이 그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도 좀 멍청했던 게, 이때까지 조선 사람들이 같이 막 협조하자고 그렇게 중국 사람한테 떠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정작 자기네 만주가 일본 사람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구국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대항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국군하고 우리 독립군하고 합쳐가지고 소위 연합군을 편성해서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영릉가 전투라든가 무슨 뭐 사도하자 전투라든가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옛날에 반은 마적이고 반은 군대죠. 그러니까 걔들은 나라가 좀 혼탁해지면은 마적이 됐다가, 또 정부에서 돈을 좀 대주면 장교복 입고서 정식 군인이 됐다가 이러는 게 중국 군벌들이거든요. 사실 중국 군벌들 뭐 저기 누굽니까? 장장님이 다행히 옛날 마적 출신들이에요. 그런 게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협동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어요. 근데 이 중국 자위대 이 국군 출신들은 나라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냐, 싸움해가지고 일본군을 이기면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번쩍번쩍하는 군 장비들, 이런 노획품들만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이 이기면은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고 하는데, 이놈들은 그 노획품들 서로 챙기느라고, 그러니까 마적들이 꼭 저거 나면은 물건 챙기는 거와 똑같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연합하기가 힘들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노획물은 우리는 거의 안 가지고 그 중국군이 다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930년 중반이 되면은 그 만주에 있었던 이런 그 조선혁명군이라든지 한국독립군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해 쪽에 백범이 이제 32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장개석 지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장개석이 지원을 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야,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니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교로 양성해서 앞으로 독립운동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우리 군인들을 양성해야 될 군 출신들이, 장교가 상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군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이청청 장군도 불러오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황포군관학교라든지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교관으로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여기에 뭐 정당은 좀 복잡하니까 이건 좀 생략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책을 보시든지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는 저게 되어 있지만, 대개 이제 우파하고 좌파가 갈라져가지고 여러 이제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눈에 익은 뭐 여기 한국독립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이라든지 민족혁명당이라든지, 민족혁명당은 주로 이제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약간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결집이 돼야 되겠는데, 백범 같은 경우에는 좌파하고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스름한 게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죠. 그 국민당을 만들었다가 민족혁명당에 가 있었던 우익진영에서도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좌파 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서 만든 게 이제 한국독립당, 조소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청천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만들었던 조선혁명당, 이런 것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되게 우파 좌파 진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 여러 가지 좌우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7당 통일회의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꾸 통합의 그런 기운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좌우 연합 정부가 이제 나중에 30년대에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성립이 됩니다. 이 좌우 연합 정부는 뭐냐면, 이때까지 좌익하고 우익 계통이 서로 좀 달랐죠. 좌익 계통에 이제 대체로 그
완전 재일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김원봉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김성숙이라든가 여러 좌파 계통 사람들이 향한 정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쪽 우파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견제를 하면서 서로들 뭐 싸움은 안 했지만 서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합쳐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부분에 먼저 통일이 일어나는데요. 1941년 되면은 김원봉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용대, 근데 조선의용대가 1941년에 조선의용대의 상당한 수 한 70% 정도가 저 화북으로 가버려요. 황하를 넘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자기 군대의 4분의 3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거죠. 거긴 또 왜 갔냐? 뭐 김원봉하고도 좀 의견이 달라졌지만은 좀 더 좌파 쪽인 사람들이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 화북에서 뭡니까? 거기에서는 소위 장개석한테 쫓겨가지고 뭡니까? 뭐라 그러죠? 장정을 했던 모택동 군대가 연안에 있으면서 그쪽에서는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많은 야 우리도 저쪽 가서 싸우자. 우리가 무슨 총 들고 병정놀이 하러 왔냐? 일본군하고 싸우러 왔는데 여기 있어서 생전 일본군하고 싸우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몰래 황하를 건너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화북 진출, 화북 쪽, 양자강 황하 북쪽을 화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화북 진출, 이게 원래는 정확히 이쪽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북 탈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북 진출, 역사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거기에서 혁혁한 정과를 거두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조선의용대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모택동 군대도 못한 그런 적을 합니다. 그래서 포위망 뚫리면은 항상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조선의용대가 거기서는 조선의용군으로 나중에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일본군한테 포위하면 그 포위망을 뚫는 게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진기화라든지 윤세주가 그런 포위망을 뚫다가 전사하는 것이죠. 그래 김학철 이렇게 다리 하나 잘라졌던 그 소설가, 이 사람도 그 호가장 전투 포위망 뚫다가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 군대가 엄청 좋아한 거죠. 조선의용군을. 왜냐하면 자기네가 못하는, 자기네는 싸움을 하더라도 좀 비실비실하고 피하고 하는데 그 뭐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게 바로 조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모택동 부대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조선의용대가 의용대에서 상당히 화북으로 가버리니까 김원봉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할 수 있었던 게, 김원봉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 김원봉이 뭘 합니까? 의열단을 만들죠. 의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총 폭탄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무슨 종로경찰서 사건이니 그다음에 뭐 어딘가 조선총독부 폭파, 종로경찰서 폭파 이런 걸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의 갔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다 잡혀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결하죠. 김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상옥 같은 경우에도 종로 한복판에서 당시에 일본 경찰 1000명하고 혼자 쌍권총 들고 싸우다가 스스로 나중에 자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가서 적 기관을 파괴하고 하는 건 좋은데 크게 조선총독부가 뭐 완전히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도 제대로 폭파 못하는, 이렇게 되고 사람들은 잡혀주니까 더 이상 의열 활동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엔 어디로 가냐면 황포군관학교로 스스로 들어가요. 김원봉의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황포군관학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황포군관은 그때는 이제 학생이 뭐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게 됐으니까 많은 동지들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김원봉이 나오니까 전부 다 장개석 군대 요직에 다 자기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 동기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장개석 부대를 통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장개석이 국공합작은 했지만 국공합작 안 할 때는 모택동 군대하고 서로 적이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키워놨더니
모택동 군대한테 다 가버려서 거기서 충성하고 있으니까 장개석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장개석이 계속 김원봉을 압박합니다. 야, 너 그러면 돈도상 줄 수도 없고 바로 저기 김구하고 합작해.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김원봉이 할 수 없이 김구하고 합작해서 광복군 제1지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에 김원봉을 소원을 하냐 안 하냐, 또 한쪽에서는 김원봉을 완전히 영웅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김원봉이 상당히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건데, 여튼간에 이런 김원봉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그러니까 이쪽 민족 계열에서는 김원봉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많이 봐준 거죠. 왜냐하면 광복군 중에서 제1지대가 가장 제1중대, 제1지대 뭐 이런 게 다 중심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김원봉을 제1지대 지대장으로 세워주면서 광복군 총사령이 그때 당시에 지청청 장군이었는데 지청청 바로 밑에 부사령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구 입장에서 많이 김원봉을 대우해준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조선의용대 광복군 제1지대로 들어올 때는 김원봉 수하에 자기 부하들 40명밖에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화북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김원봉으로서는 체면이 좀 안 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연합 임시의정원도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이 29명이고 좌파나 무소속 17명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도 임시의정원도 좌우가 연합을 하게 되고 또 임시정부도 강요들을 좌우 섞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 활동 중에서 군사활동을 좀 봅시다. 사실은 임시정부라고 해서 처음부터 외교만 할 생각이 아니었었어요. 상해에서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과 싸울 생각을 했는데 싸워서 군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페이퍼상이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임시관제,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제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이걸 시행을 못했죠.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임시정부 군무부, 그렇지만 국방부라도 만주 쪽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거 설치할 돈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없었고, 사실은 저런 게 있어요. 아까 의열단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열단을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의열단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게, 왜냐하면 군대를 처음부터 조직하려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군 자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무기도 구입해야 되죠. 무기가 한두 푼 합니까? 지금같이 뭐 미사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총 하나가 비싼 거는 100원까지 했어요. 100원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 하는, 예. 뭐 몇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미사일이 아니고 권총.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걸 갖다 뭐 수십 정, 수백 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련하기, 그 다음에 군대를 모으면 뭡니까?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독립운동사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부대는 수천 명이다, 무슨 부대는 뭐 몇백 명이다,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상당히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중대병력 한 12명, 10명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서로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어디 국내 전투하러 들어간다 하면 각 중대에서 차출해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지금의 예비군 개념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보통 때는 가서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다가 겨울에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왜냐면 군대를 그렇게 중국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땅에 군대, 우리 땅에 예컨대 달라이라마가 군대를 여기서 양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그거 아주 중국 마찬가지. 아마 우리 저걸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 땅에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뭐 거기서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숨어서 이렇게 암암리에 했는데 많은 인원이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또 발각되면은 일본에서 당장 어느 장소 어디에 독립군 몇백 명이 있다, 중국 니네 뭐 할까? 니네가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음대로 양성을 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설립된 얘기 하죠. 그때 유해영 집안에서 돈 얼마 갖고 갔어요? 40만 원. 요새 돈으로 치면 600억 돈을 가지고 와서 한 3년 만에 다 거덜이 났어요.
그만큼 군사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를 키워가지고 하려다가 이제 엄두가 안 나니까 손쉽게 우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열. 그거는 총하고 폭탄만 있으면은 되니까. 근데 의열이 이제 문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폭탄을 해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비밀리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국내에서는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동안에 암만 잘 싸매고 잘 저거 한다고 해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미 폭탄이 습기 차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열단에서 던지는 것마다 거의 불발이에요. 이봉창 의사도 던졌는데 불발. 유일하게 성공한 게 뭡니까? 윤봉길 의사. 이거는 뭐냐? 그거는 중국 조병창에서 만들자마자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던진 거예요. 나머지는 상해나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밀리에 숨겨가지고 화착한이나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언제 거사일자까지 어디 숨겨놨다가 거사일에 가서 꺼내서 뭐 그 폭탄 가지고 성능 시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현장에 가서 던지는데 다 불발. 지금 조선 총독부나 종로경에 가서 다 그렇게 불발이에요. 애꿎은 사람만 잡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의열 활동도 이제 빛을 못 보죠. 군대 양성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열 활동을 했는데 의열 활동도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 군관학교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해에서는 군사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없었는데 제 말은 뭐냐면 마음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 할 의지는 불탔는데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처음부터 미주 지역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또 설치합니다. 육군도 시원치 않은 육군도 못 만든 사람들이 공군부터 만들려고 했어요. 이건 미주에서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노백린 장군이 가가지고 거기 김종림이라고 하는 우리 재미 교포가 거기서 이제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뭐 말하자면 수백 에이커 되는 농사 지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이제 비행사 양성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행기까지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비행사를 양성하고 비행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일본군 제국권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연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 상공에 와서 삐라도 뿌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만든 거죠. 뭐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공군을 양성하려고 이제 했다가 이것도 이제 김종림 씨가 처음에는 거금의 돈을 대가지고 비행사를 한 10여 명 이상을 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을 했는데 그 김종림 씨가 그 쌀 농사가 워낙 풍년이 돼가지고 쌀 농사를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백린 장군은 상해로 와가지고 이제 소위 군무총장 아까 그 노백린 와가지고 이 양반도 원래 이제 그 구한말에 한국 무관학교 교장도 하고 철저한 군인이죠. 이 등치도 크고 이 양반이 말을 타면은 말이 힘들어할 정도로 이 거구인 인물인데 이 양반도 아깝게 이 양반이 대단한 인물인 게 뭐냐면 그 군저거 할 때 일본 그 데라우치 총독 하는 그 만찬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찬장에 엉덩이 까고 똥 누고서 야 이거나 잡수셔 하고서 나왔던 그 배포 큰 인물인 게 노백린 장군이죠. 근데 그 노백린 장군이 결국 국내 들어와서 이게 열이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뜻같이 안 되고 임시정부는 이게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도 안 하고 서로 비실비실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 말년에는 그 상해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 타듯이 하고서 야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미쳐가지고 계시다가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런 분들이 많았죠. 이게 독립운동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튼 뭐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 비행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임시정부가 새롭게 나타난 게 이제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 장개석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다가 이때부터 이제 장개석 정권에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좀 활성화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 선전용, 거기가 이제 국제도시니까 독립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평양 회의, 1921년이 되면은 워싱턴에서 이게 이제 강대국끼리 자꾸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군비 축소 저거예요. 군비 축소를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워싱턴에 모여서 회의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또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자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승만 박사가 그 상해에 갔다가 핑계가 된 게 바로 나는 워싱턴 회의에 지금 참석하러 가니까 여기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워싱턴 회의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국 사람을 갖다가 그 회의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산으로 끝나버리고, 대신에 그때 거기 맞춰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또 극동인민대회를 합니다. 레닌을 중심으로 극동인민대회를 하면서 한국의 그 혁명가들을 갖다가 한 70여 명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피압방 민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워싱턴 회의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서로 미국하고 러시아 쪽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레닌은 뭡니까? 저쪽에 자기네 위성국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레닌이 조선 사람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줍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닌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독립운동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연합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자금으로 이제 쓰이고, 처음에 뭐 이게 공산주의로 흘러가서 서로 이것도 나눠 먹고 이게 배달 사고도 나고 하죠. 왜냐면 이거 레닌 자금을 갖다 돈으로 준 게 아니고 금으로 줬어요. 금으로 해서 이 큰 마대자루에다가 수십 개 금을 갖다가 마대자루에 싣고 오는 사람들 기분 좋았겠죠. 기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또 배달 사고도 일으키고, 그거는 또 뭐 긴 얘기는 이제 다 이제 못 드릴 것 같고, 자 그렇게 상황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조성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이때 40년대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앞으로 나라를 찾게 되면, 광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이게 바로 이 건국 강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저거 한 게 아니고, 이런 나라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구상을 다 하고 이걸 진짜 페이퍼로 다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성의 삼균주의, 이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윤봉일 의거가 일어나면서 상해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에서 그 홍구공원에서 일본의 많은 순회급들이 폭사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임시정부 습격해, 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중국도 막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습격해가지고 임시정부 저거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체포가 되죠. 사실은 다른 사람,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도산한테 안 알려졌어요. 왜 그러냐? 도산은 그때 당시에 흥사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상해에서. 근데 무슨 사건마다 기밀 사건을 도산하고 같이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이시영이라든지 누굽니까, 이동영이라든지 뭐 이런 순애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비밀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알고 나중에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산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도산은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면 흥사단의 자기 순애들한테. 근데 흥사단의 그 순애들이 나중에 다 변절을 해요. 이광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옥병빈 형제들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산이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흥사단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첩자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채고서 요 윤봉길 사건만큼은 도산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야 피하라. 그날 그 4월 29일 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 집에 있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산만 뭐 도산도 나중에 늦게 알려줬다는 소식도 있어요. 늦게 알려줬는데 도산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야 그 소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다. 그 도산의 또 약속이 아주 또 귀재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하고 약속 때문에 가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러니까 좀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서로 조금씩 변조돼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윤봉유이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정부가 상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일 주역이 피신한 주역이 이제 백범이죠. 그래서 백범은 제일 먼저 피신을 하고 나머지 임시정부 사람들도 각각 피신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항저우, 상해 옆에 있는 항저우를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항저우 갔다가 그 옆에 이제 전장으로 옮기고, 그래서 한 군데 계속 있지 못하고, 거의 한 7, 8년을 갔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이, 우리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이동식이 하는데, 그래서 항저우, 그 다음에 진장, 그 다음에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이렇게 했다가 1940년이 되어서야 중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피하는 게 그냥 몸만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정부 무슨 보따리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와 있었던 가족들, 독립운동 했던 가족들, 왜냐면 상해 있으면 다 체포가 되고 하니까 가족들, 어린아이, 갓난아이 다 데리고서 한 번에 200명씩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를 탔다, 기차 탔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돈 주고 타는 게 아니고 장개석 부대 저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열차를 배정해 줘야 가고, 그 다음에 또 광저우에서 올라갈 때는 양자강 따라서 배를 알선해 줘야 배 타고 또 올라가고, 배 타고 올라가다가도 일본 공습이 하게 되면 배에서 내려가서 숨었다가 공습이 끝나면 다시 배 타고 올라가고, 이게 뭐 이런 엄청난 고생들을 하게 되죠. 요런 고생했던 거는 제시의 일기라고 해서 양우조라는 그 임시정부 요인이 썼던 일기체로 쓴 것이에요. 자기 딸이 제시인데 제시의 일기라고 그래가지고 요 이동 시기에 그 고난했던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잘 실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1940년 중경 가서 처음 만든 게 광복군이죠. 자,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복군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원봉도 여기 들어오고 해가지고 광복군이 만들어지는데, 광복군이 처음에 시작은 30명으로 시작해요. 왜? 중경에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처음에 조직했던 사람은 임시정부에 있는 요인 몇 사람, 옛날에 소시적에 육군무관학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보니까 한 30명, 또 중국의 군관학교에 갔던 사람들, 김원봉도 중국의 군관학교, 이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한 30명,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 총사령부부터 만들죠.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 부사령관 아까 얘기한 김원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중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경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서안으로 갑니다. 서안에 가가지고 거기에 임시 총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중국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군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0명 정도로 시작했던 광복군이 1945년 광복될 때는 한 700명 정도로 모아지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모았던 부대가 제2지대 3지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3지대 김학규 장군이 했던 거는, 다른 데는 말하자면 후방에서, 하나는 중경에, 김원봉은 중경에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옛 부하였던 40명 가지고서 그냥 1지대라고 하고서 계속 있었고, 2지대는 이범석 장군이 서안에 가서 여러 부대를 조합해서 이제 2지대로 만들었고, 3지대만 해서 3지대는 7명이 파견을 나가요. 어디를 파견냐면 안휘성의 부양이라는 적지 한가운데 떨어져요. 거기서 중국군 부대가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군 부대에 있는 지역만 일본군 점령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일본군 점령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광복군 3개 지대 중에서 후방에 가가지고 그나마 일본군을 쳐다보기라도 한 부대가 제3지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7명이 가가지고 나중에 한 150명 정도
군인을 모으죠. 바로 이 삼지대, 그러니까 누가 많이 들어오냐면 학병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 이 삼지대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장준하,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다 삼지대 학병, 왜냐면 주변이 다 일본군이니까 거기서 탈출한 사람은 딴 지대는 갈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서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중경. 그러니까 삼지대로 다 와가지고 삼지대에서 투항을 해가지고 삼지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광복군이 처음부터 뭐 인원 가지고서 편지했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데다 그런 학병들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나 장사했던 한국 청년들 많아요. 왜냐하면 군납 따라다니면서 군대 따라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 다음에 부식비 대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광복군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조차 피나는 노력이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어떤 거냐 하면은 첩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적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일 포섭하기 쉬운 게 그 일본군 따라온 그 술 파는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교부락부 같은데 그 한국 여자들이 이제 따라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빼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야 마지막으로 전쟁 나게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면 그 안에서 야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 서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 첩보를 받아가지고 광복군에서 다시 이제 장개석 군대한테 이제 그 정보를 해주고 심지어 광복군 그 중에 하나는 그 바에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밑에서 그 일본군 장교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줌 깡통 갖다 놓고 위에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먹고 자고 그거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그 여급들, 그때는 여급이라고 그랬죠. 그런 분이 여급들이 도와줘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고약한 일이 또 생기죠. 여급들이 거기서 그 첩보 활동을 하다 탄로나면은 결국 광복군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장준하라든지 김준엽이라든지 머리 먹물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저런 천한 여자들하고 같이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반발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편입됐던 여자분들이 해방 후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기가 뭐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사라진 여성 광복군들이 많아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런 하여튼 철없는 먹물들이 좀 많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광복군 지대를 만들었는데 또 이제 광복군을 또 만들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중국 땅에서 우리가 군대를 만드는 게 제일 반대하는 게 또 누구예요? 장개석 군대에서 제일 반대해줘. 야, 니네가 어떻게 여기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중국군 산하에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 광복군 국외 준승, 9개 지킬 준승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모든 그러니까 중국군에서 장교들을 파견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다 중국 군대가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게 1940년에 광복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1944년 광복되기 1년 전에 대해서 이게 풀려요. 그때서야 우리 독자적인 광복군으로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보지만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게 중국 땅에서 암만 중국이 우방이라도 그 땅에서 우리가 총 들고 훈련하고 하는 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복군을 만들었는데도 중국군 산하에서 움직였죠. 우리가 독자적인 그거를 해방 광복하기 1년 전까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이 여기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됐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 요인들도 결국은 정부 자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겠죠. 요거는 누가 다 획책한 겁니까? 미 군정에서 다 획책을 한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지 중장이 이제 여기 점령군 사령관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 중장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 모르는 순수 지상군 육군 중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한국군의 최고 식민지 점령군 사령관이 돼버리니까 한국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명령은 어디에 받냐? 메가더 장군 그걸 받게 되는데 하지 중장이
점령군 사령관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알다시피 저기 소련이 마지막에 가서야 선전포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부지리로 북한에 진주하게 돼요. 그래서 협정을 미군이 그때 오키나와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국경 넘어오면 북한인데 바로 들어오니까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당황한 거죠. 저러다가 한반도 저기 소련군이 다 점령해버릴 거다 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그때 뭐 러스크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게, 야, 우리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자. 그냥 던졌는데 그게 저쪽에서도 수락을 했어요. 소련에서도 그때 정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이미 독일군이 망했으니까는 그 동구권에 있는 자기네 위성국 만들라고 거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사실 없어가지고 미국이 제안하는 거 그냥 오케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38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기 뭐 광복이 되니까는 일본이 항복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한반도 남쪽으로, 야, 조선하고 제일 가까운 부대가 어디야? 하니까 그 제일 가까운 부대가 하지 부대였었어요. 그래서 하지가 거기 점령을 사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급조하게 막 되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정책적인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군인이 들어왔으면 우리 미군정이 좀 바뀌었는데, 아주 그냥 순수 군인인 하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운신폭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 국내 그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방은 연합국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우리는 이때까지, 자,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게 되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죠. 각 나라가 다 싸우죠. 중국도 싸우고 다 싸우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50년을 싸워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연합국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섭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당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1948년에 뭐 건국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한 거죠. 환국 방침에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와서 과도 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을 이미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과도 정부가 성립되면 넘겨준다고 했는데 과도 정부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임시정부가 유지됐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귀국은 그렇게 해서 일진, 이진이 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얼마나 이게 고약하게 했냐 하면은, 심지어 미군이 어떻게 고약한 짓을 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저거는 이제 여의도로 들어왔지만, 둘째 저거는 여의도에 안개가 껴가지고 여의도로 못 오고 군산 비행기 이자에 내렸거든요. 거기서 버스로 이제 그 이진을 갖다 옮기는데 고의적으로 야밤에 옮겨요. 밖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환영 인파가 일체 나오지 못하게끔. 그 정도로 미군이 이 임시정부 사람들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반대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해 12월에 이제 신탁통치가 나타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 그것도 뭐 임시정부 중심으로 해서 격렬하게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발전시켜서 국민의회를 만드는데, 여기에 항상 위원장이 누구냐면, 위원장은 이승만, 부위원장은 김구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이승만하고 김구 사이인데,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1살 차이예요. 근데 김구가 이승만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항상 형님 하면서, 요즘 같았으면 뭐 1살 차이에 뭐 같은 친구 저거잖아요. 또 이승만보다는 김구가 완력도 세고. 근데 그냥 끝까지 나중에, 그래서 김구가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한테는 콤플렉스가 있지 않냐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뭐냐 하면 그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시켜줬는데도 이승만이 취임을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왜? 이승만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에서 한 발언이 뭡니까?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남북이 통일돼서 뭘 하는 걸로 기대한 거죠. 백범이 나중에 가서 저기 뭡니까? 우리 남북 협상을 간 것도 백범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목표는 나를 찾게 되면 당연히 남북 통일된 국가를 원한 거지 반쪽짜리 국가 내가 찾으려고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독립운동이냐 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정업 발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미군하고 다시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이 신탁 통치니 뭐니 골치 아프니까 이걸 어디로 옮깁니까? 유엔으로 고의적으로 옮깁니다. 미소가 서로 대립할 상황에서 미군이 소련하고 머리 싸움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유엔으로 오죠. 미군이 유엔으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유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부가 뉴욕에 있었잖아요. 뉴욕에 있으니까는 자기네 마당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련보다 유엔에 미군 지지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한국 문제를 갖다 유엔에 상정하면은 자기네 의도대로 유엔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보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유엔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뭘 결정합니까? 남한만의 총선거.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북한 들어가는 유엔 파견단을 못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게 되면서 결국 남한만의 반쪽짜리 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남북 협상하러 가서 백범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백범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나를 찾기 위해서 저걸 했는데 반쪽짜리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은 누구도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또 이용했던 그런 세력들이 남한만에 결국 이런 걸 획책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독립운동 에피소드만 몇 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임시정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늦나요? 괜찮아. 이제 5분만 더 할게요. 그 임시정부 처음에 가서 활동했던 인물이 우리가 이제 백범일지나 이런 데 보면은 백범은 자기는 임시정부에 가서 문직이라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가서 도산한테 가서 문직이라도 시켜주세요 하니까 도산 같은 인물이 또 문직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무국장, 요새로 치면은 경무국장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뭐 지금 치면 검찰총장 이상의 그런 역할을 이제 했는데 그 경무국장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임시정부에 그때 초창기에 막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이 뭐 수수하게 많이 들어오는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밀정이 많거든요. 그 밀정을 골라서 처단하는 게 백범의 일이었죠. 그 역사에 안 알려져 백범이 밀정을 수많은 사람을 수십 명을 처단해가지고 황포강가에다가 집어 던진 거죠. 황포강가에 던지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했고 여기서 또 뭐 밀정들 잡는 거는 선수였었어요. 하여튼 그 백범이. 그래서 나중에 백범이 내무부 장관도 하게 되고 주석까지 하게 된 게 모든 상해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뭐 백범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죠. 요 사람이 무슨 부정을 했고 요 사람이 뭘 누굴 만났고 이 정보 사찰 이거는 백범이 다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범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와가지고 임시정부 사람한테 돈 털린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학 오려면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대개 이제 상해로 와야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갈 수 있거든요. 배편이. 근데 유학생들이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 오는 게 상해로 와요. 상해로 오면은 궁금해서라도 임시정부 기웃거리게 되죠. 그럼 임시정부에서 요놈 잘 왔구나 하고서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니까 항상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돈을 떨구게 하죠. 그러니까 마침에 그 에피소드 이런 걸 잘 적어 한 게 그 와중에 6개월 동안 이승만이 와 있어 그랬잖아요. 그 이승만이 와 있을 때 누가 갔냐 하면 윤보선이 그 유럽으로 유학 간다고 왔어요. 그 이승만이 윤보선을 꼬셔가지고 그 유학자금을 털죠. 야, 니네 집은 부자니까. 왜냐면 그 윤치네 집이 부자나 윤치호네 이쪽 집안이 옛날에 부자니까
그 뭐 이승만이 너무 잘 알죠, 그 집안을. 야, 너 집에 부자니까 이거 돈 내놓고 집에 가서 돈 유학비 더 타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걸 꼬셔가지고 유학비를 이승만이 채고 그다음에 결국 할 수 없이 윤보선은 다시 배 타고 한국 가서 유학 자금을 다시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저거 있고 그다음에 고종 망명 계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종을 망명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종 자체가 이것을 수락을 했어요. 그 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종으로서는 제일 머리 아프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인 영친왕하고 이방자하고 혼인을 시키는 거. 이렇게 되면 조선에 일하는 그 명분을 찾고 그 핏줄을 찾는 이런 왕가에서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종은 그걸 고심을 한 거예요. 이 장차 우리 아들이 일본 여자하고 이게 혼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아주 고민을 하고 극력 반대를 했는데 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고종 망명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니까 고종도 어느 정도 혹했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데 이게 자기는 그때 왕으로 이제 물러난 자리인데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동조를 하죠. 그래서 그 동조를 비밀리에 이제 획책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혜영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민영다리는 부하 옛날 신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북경에다가 고종 황제가 망명하면 할 거처에 행궁까지 다 자리 잡게 되죠. 그런 와중에 바로 고종이 암살당합니다. 고종 암살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지금도 뭐 거의 고종 황제는 암살당했다는 설이 이제 유력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피해자가 있어요. 영친왕하고 나중에 결국은 고종 황제가 죽으니까 바로 혼인은 못하고 1년 후에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영친왕한테는 정혼한 여인이 따로 있어요. 민과반이라고 해가지고 민과반 여사가 있어요. 원래 약혼까지 다 해놨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걸 알고도 강제적으로 이방자 여사를 하고 민과반 여사를 죽이려고 몇 번 독사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래서 민과반 여사는 국내에 더 있지 못하고 오빠하고 어디 가서 상해로 몰래 망명을 하죠. 근데 상해에 망명을 했어도 임시정부하고는 통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첩자가 또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 민과반 여사는 계속해서 상해에 머물고 있으면서 한번 정혼했던 왕하고 정혼했던 사인지라 다른 데 혼인도 못하고 평생을 처녀로 그냥 수절하고 이 양반은 결국은 저기 6.25 때 그 부산의 성가 돌아가신 그렇게 되죠. 이 양반은 우리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희생이 된 여인이죠. 이런 것들이 그 뒷얘기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백범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 얘기는 우리가 되게 알죠. 뭐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니까는 뭐 그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생일 뭐 저기 뭘 해드릴까요 했더니 나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테니까 현금으로 다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다 모아서 보니까 권총을 한 자루 딱 내놓으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이 노인네가 어디서 구했는지 권총을 딱 가져와서 이 돈 가지고서 외적을 한 놈이라도 죽이지 내 무슨 생일상이냐. 뭐 이 양반도 하여튼 대단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범이 장사에 피난가 있을 때 이동식이 피난가 있을 때 장사에서 남목청이라는 데서 그 괴한 말로는 괴한인데 사실은 같은 독립운동가예요. 이훈환이라는 그 좌파 계열의 그 사람이 그 좌우 합작해서 그 저기 회의하는데 뛰어들어 가지고 총 저격하죠. 그래서 처음에 첫 발을 백범한테 쏘고 둘째 발 현익철, 셋째 발 유동열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총을 쐈는데 그 현익철 선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백범도 총을 맞았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이건 죽었다고서 한쪽에 떠매놨는데 몇 시간 후에 스스로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속에 그 세 발인가를 받았다는데 총알이 아직
그 백범이 박혀 있었죠. 나중에 하나는 꺼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해방에 대해서 글씨 쓸 때는 이 수전증 같이 이렇게 떨면서 총알이 하나 박혀 있어가지고 신경이 저거 돼가지고 나중에 그 백범체 특유의 그 떨림체가 바로 그 백범의 남목청 사건 때문에 이제 된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하고 그 임시정부 스토리.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임시정부가 그냥 상해에서만 있었던 건,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해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이 한 7년, 그 다음에 그 중경에서 한 5년, 6년 이렇게 있어서 도합 27년 동안,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3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의 위치라든지 그 당시 상황 하에서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만주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무장 활동을 하면서 뭐 금전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서로의 이제 그런 인연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활동을 서로 도왔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간의 임시정부사, 요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때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았냐? 다 다른 데서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감이라고 했어요. 이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때 소위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만일 살아 있었다. 이상설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헤이그 밀사의 정사죠. 그 양반이 독립운동 한 사람 중에서는 벼슬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종이품 벼슬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조선 천지를 통해서 최고의 천재였었어요. 왜? 이 사람은 27살 때 국립대학 총장, 성균관 총장을 했어요. 그렇게 상당히 뛰어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학문에 능통했어요. 정통 우리 학문을 배워가지고 성균관 총장까지 한 인물이 서양의 무슨 요새로 치면 고등수학, 대수학, 이런 거, 기하학, 이런 게 능통하고, 뭐 서양의 철학, 사학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없이 천재 이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벼슬도 보니까 무슨 단체들을 항상 하면은 항상 제일 최고의 수장을 했어요. 그 밑에 항상 이승만,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다 부장급으로 있었고, 이 사람이 항상 총대장 역할을 했어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 양반이 불행하게도 헤이그 밀사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골석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체포돼서 죽으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러시아에 있다가 이 양반이 몸이 약한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집에서도 공부 너무 많이 한다고 붙잡아서 감금할 정도로 공부를 그러니까 이시영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양반은 공부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 자는 거 보고 우리가 잘 때 저 사람은 안 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고 나서 깨보면 새벽에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잠은 언제 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인 사람인데다가 공부까지 그렇게 했으니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 보제 이상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항상 정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이 양반이 언제 돌아가시면 1917년에 돌아가세요. 러시아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양반이 또 죽을 때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 그 양반은 자기는 헤이그 망명회에서 헤이그 특사로 갔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묻힐 수가 없다. 나를 아무르강, 흑룡강 거기에다가 내 시신을 불태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나는 그만큼 죄인이다. 임금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 시신을 아무르강가에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서 시신을 태워서 이제 흑룡강에 떠나보내고. 근데
그거 따랐던 순진한 조왕구나 뭐 이런 백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진하게 실제로 유언했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저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에 대한 기록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이 세상에 안 알려졌는데, 만일에 17년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19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일에 승리됐다면 무조건 100% 이상설 선생이 대통령 된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승만이 그러면 대통령 물망에 올랐느냐? 좀 뻥친 게 있어요, 이승만이. 이승만이 어디 나왔어요?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나왔잖아요. 그때 프린스턴 총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자기가 윌슨 대통령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생하고 총장하고 뭘 잘 알아야 얼마나 잘 알겠어. 그렇게 뻥 쳐가지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기대를, 독립운동의 기대를 모은 사람이 윌슨이었죠. 그럼 이승만을 대통령을 시켜주면, 야, 미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승만, 또 프리미엄이 뭡니까? 최초로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그런 물망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시켜주면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웬걸 거꾸로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승만이 그 위치까지 이제 오른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한 질문인데요. 네. 그 제가 요새 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네, 있는데, 네. 봉오동 전투나 천산리 네, 전투가 네, 19년, 20년 무렵 요때쯤에 그 대규모 무장 투쟁이잖아요. 네, 투쟁. 네, 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좀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등학교, 뭐 국사 교과서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뒤에 뭐 전투라든가 무장 투쟁은 뭐 했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거론되는 거를 잘 그걸 못 봤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고 1919년에 임시정부 생기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모든 단체들이 다 몰려있는 무장투쟁으로 선회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자진 장군 이때 다 성이 되죠. 그래서 1920년 여름에 6월달에 봉오동 전투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죠. 그거는 일본군들을 유인해가지고 봉오동 골짜기에 몰아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섬멸을 하는 제1호 작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호 작전 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에서는 열이 난 거예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무슨 걔들이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못한 이건데 하겠느냐 했는데, 봉오동 전투에 자기네가 거의 몰살하다시피 하니까, 이거 독립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일본군 군대, 그때 조선에는 일본군 2개 사단이 있어서 19사단하고 20사단, 하나는 용산에 있었고, 하나는 함경도 남함에 있었어요. 거기를 동원해가지고, 만주를 침략해 들어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함부로 남의 땅을 침범하면 중국과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냐. 훈춘에 있는 자기네 일본 영사관을다가 마적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영사관을 습격하게 해요. 그래서 빌미로 거기서 자기네 그 일본 사람이 몇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야, 마적은 독립군이다. 이 독립군이 와가지고 우리 영상을 습격해가지고 우리 일본군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토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토벌이 들어오죠. 그래서 1920년 봉오동 전투 패배한 거를 서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이상의 군대를 투입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들어오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또 막지 못하죠. 그러니까 궁여지체로 뭐냐면 독립군들한테 서로 가까우니까 독립군들한테, 야,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다. 니네 피신해라. 괜히 우리 보는 앞에서 싸우면은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니네 저기 백두산이나 어디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 미리 이제 정보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가만 보니까 정규 군대가 들어오면 싸울 재간이 없는 거죠. 무기나 이런 게 모든 게 열세니까. 그래서 피신을 하자 해가지고 피신을 하자고 서로 얘기된 게 백두산 언저리 안도현이라고 하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백두산, 지금도 백두산 가보시면 뭐 거의 밀림지대 아닙니까?
그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총 들고 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무 속을 들어가서 싸우려면 저항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안도현에 미리 집결을 했는데 김좌진 부대만 늦게 집결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뭘 했냐면 사관영성소, 원래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김좌진이 그거는 졸업을 시키고 난 가겠다. 그 고집을 피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부대들은 한 8월 달쯤에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는 거의 뭐 9월 달 돼서야 다른 데보다 거의 한 보름 늦게 하죠. 그래서 398명의 졸업생을 데리고 그걸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수레에다가 무슨 짓기 싫고 뭐 싫고 이제 피난 오는 행렬에 저거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자기 백성들 데리고서 살림살이 다 수레 싣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장판교가 거기서 이제 장비가 맞고 막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 거기는 군대만 행군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거기 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안도현 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맞다 들이친 게 일본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군하고 청살리 전투를 얘기하는데 청살리가 한 100리가 되는 계곡입니다. 거기에서 6일 동안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고 제가 금년에 지금 독립군 전투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거 저거 그 청살리까지 그거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뭐 어랑천 전투나 이런 데서는 크게 승리를 하죠. 이 일본군 그 2개 사단 부대가 들어와서 한 2만 명이 들어오고 우린 독립군 해봐야 한 3,600명 다 모아봐야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청살리 전투 끝나고는 피신할 수밖에 없죠. 뭐 왜냐면 무기도 다 떨어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는 계속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판이니까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야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만주에서는 일본군 때문에 못하니까 중국보다 더 센데 어디냐 러시아 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밀산에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소만 국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밀산에 모였을 때는 한 3,000명 정도, 3,000명에서 3,500명.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정확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뭐 몇천 명, 3,5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여하튼간에 3,000명이라고 하고 3,000명이 거기에 직결했다가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마침 넘어간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군대를 모집해야 되고 저거 하는 판인데 러시아에서도 그 환영을 해서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만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자유시라는 데로 이제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 러시아에서 조건을 내건 게 있어요. 야, 니네 그 저기 뭐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신식총으로 지급해 줄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타기 전에 무장 해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김좌진 같은 경우에는 나 무장 해제하면 안 가. 거기서 무장 해제를 하고 다시 만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또 되돌아와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80%는 자유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홍범도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다가 군대가 자유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존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한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하던 한인들끼리 서로 이 독립군 부대, 뭐 싸움 잘하는 독립군 부대 아니겠습니까? 일당백인 독립군 부대를 서로 자기 부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게 소위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던 인원 중에서 한 2,000명 이상 되는 군인이 거기에서 양쪽에 싸우는 바람에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한 여러 가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한 900명이 죽고 그 옆에 또 강이에요. 피해가지고 강으로 빠졌던 사람들 다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장교들은 다 잡혀가지고 이르츠쿠 감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사들 한 900명은 붙잡혀가지고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끌려가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900명 시베리아 벌목장 끌려갔던 사람은 누가 갔는지 누가 했는지
그 다음 이후 행동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가 미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죠.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한 이때까지 김저진 장군하고 이런 사람들이, 김저진 장군이 뭐 자기 부대를 다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다른 그 부대, 김저진의 부대장이 이제 그 끌고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홍범도 부대, 김저진 부대 이런 것이, 이런 부대들이 죽기 살기로 독립군 자금 모아가지고 무기 구입해가지고 했던 독립운동,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무장투쟁이 거의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군이 뭐 한 2,000명 이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만주에서 참의부라든가 북간도는 그때 거의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이 서간도 쪽에는 그나마 좀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참의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제 해가지고 어느 무장투쟁을 국내에 그 침투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무장투쟁이 활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주국이 생기면서 아까 했던 중국 구국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물자가 없으니까 중국군에서 무기되고 식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또 한바탕 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사실 독립운동가 그래요. 우리가 찬란한 투쟁을 하거나 한 거 아니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없는 와중에 마음만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하에서 그렇게 싸운 것이죠.